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네,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에 갇혀서 진행하는 본격 편파 방송 더 라커룸. 자, 오늘 목요일은요. 또 지모 패널 두 분과 함께 블루 라커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두 분을 만납니다. 먼저 박지훈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양결입니다. 저희도 진보 패널이 아니라 중도 패널이 맞는 거 아닌가요? 요즘 분위기에서. 중도 보수. 그렇죠. 아, 네. 그냥 다 대한민국 보수화네. 보수가 잘 안 보여서 빈집이 많아서. 보수가 공간이 다 많아요. 비어있어요. 공간이. 네, 빈 공간이 많아요. 아, 집도 아파트도 부족하다는데 좀 네. 넓은데 빈 데 있으면 옮겨갈까 해서. 알겠습니다. 네. 자, 마음은 보수. 자, 일단 자, 탄핵 심판이 이제 11차 변론길까지 끝나고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제 정치권에 관심은 명태균 특검에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녹취가 하루에 아유. 하나씩 막 나왔고 아유. 이게 뭐부터 뭐 하나 딱 익숙해지만 하면 또 새로운 게 막 네. 나와가지고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두 부부의 공천 개입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녹취가 등장했습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영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뭐 만 아니 명. 내가 저기서 얘기를 했잖아. 상현이한테 윤상현한테도 하고. 예. 근데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윤한홍 의원이 조금 불편한가 봐요. 윤한홍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아,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예, 자, 그냥 생생하네요. 또 우리 제작진이 편집을 잘했어요. 아주 두 개 연결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자, 일단 근데 그 명태균 씨와 대통령의 대화 첫 번째 드립에서 주목했던 거는 명태균 씨가 뭔가 대화에 앉아요. 계속 그쵸. 그 대화를 상황에 주도하죠. 상황을 상황에 관해서 주도하고 설명을 오히려 해주고 네, 있고. 오히려 막 하고 그 주도하는 모습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일단 어떻게 들으셨는지. 일단 눈에 띄는 부분이 과연 지금 대통령 배우자가 당신은 취임 전날입니다. 5월 9일. 예, 전날인데 저런 얘기를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가능한지가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결국은 저게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비용 대신해서 공천을 받는 모습이거든요. 중간중간에 이제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냐 또 직접 누가 시켰냐 이 부분인데 그날 5월 9일 날 이미 공개된 거가 있죠. 해줘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네, 맞아요. 그거랑 다 연결해 보면 사실은 여론조사를 해주고 네. 대가성으로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돈 받으러 간다. 돈 받으러 가는데 강혜경 씨가 얘기했죠. 예, 공천만 받으러 온다 하더라. 아. 뭐 그런 것까지 다 연결되고 이게 다 범죄가 되는 거죠. 공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론조사 비용으로 받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다 정치자금법 내지 공직선거법 관련된 위반입니다. 위반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양변. 사실 지금 계엄 정국이 아니었다라면 탄핵 정국이 아니었다라면 이 일이 벌써 한두 달 전에 끝났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그래요? 들어요. 민주당이 좀 이제 탄핵 정국을 좀 넘어서는 마무리되는 단계에서부터 이거를 공개를 시작을 했는데 이미 다 확보해 놓은 상황이었고요. 황금폰 다 검찰이 압수했고. 검찰도 압수를 했었고 그리고 문득 드는 생각이 이 박근혜 탄핵 때 민간인이라는 그 국정농단이 주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예. 자, 생각을 해보면 이 명태균 게이트가 열리기 직전에 보였던 여러 모습 중에 하나가 명태균이라고 하는 그냥 민간인이 그렇죠. 김영선이라고 하는 오선 의원을 그냥 뭐 부하 직원 다루듯이 막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소리 지르는 것도 있어요. 예, 막 야단치고 막 꾸짖고 맞아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취임 전날에도 저렇게 당선인 하루 뒤면 대통령이 될 사람들 부부하고 저렇게 통화를 하고 있었던 그 위세라고 하는 게 그러면 그래서 통했던 거고 저거는 이제 선거 개입, 공천 개입뿐만 아니라 민간인이라는 국정농단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또 저 소리를 들으면 새삼 참 희한하다 내지는 참 뭐가 문제였을까 싶은 게 그 내외가 공이 당의 중진 의원들을 그 윤한홍이가 뭐 원성동이가 이거는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민간인들이 뭐 술자리에서 우리끼리 뭐 정치인들 이름 반말로 부를 때도 있지만 적어도 공직의 하루 뒤에 대통령을 맡을 사람들이면요. 그래도 의원이란 정도는 붙여주는 게 맞죠. 그렇죠.
저게 무슨 말투입니까? 아, 그 윤한홍이 막 이러니까 사실은 야 나중에 뭐 이거- 상현이가 뭐 이러잖아요. 상현이한테 얘기했는데 아니, 저게 가상킬 합니까 사실? 어제 이제 김종혁 전 예.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굉장히 당황스럽다 이런 표현을 그렇죠. 하시던데 자 일단 이걸 보고 있으면 창원지검에서 이 자료 원래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수사 제대로 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자료가 계엄이나 내란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되는 부분입니다. 아 그럼요. 이 상당히 그 내가 해줘라 했는데 그 녹음하고 또 뉴스토마토의 9월달에 작년 9월달에 그 보도들 예. 이 맥락이긴 한데 김건희 목소리가 없다. 아하. 그리고 뭔가 빠져 있다. 아하. 특히 윤석열 이런 얘기합니다. 윤상현이가 공간이 연진인지 몰랐다. 정진석인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대국민 담화에서 예. 국민들 앞에서 뭐 거짓말을 지금 하는 상황까지 보이는데 아마 이런 것들을 다 창원지검에서 알고 있었고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내란 사태 아니면 이걸로도 사실은 저는 탄핵 내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이것만 봐도 아. 그렇게 보는데 과연 창원지검이 왜 안 했는가? 이 부분 또 나중에 좀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항상 그 우리 박 변호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게 딱 하나 있어요. 불고분리. 네. 예, 검사들이 그 고소하지 않으면 이게 그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창원지검 수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한 10월, 11월 즈음에는 예, 예. 수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렸습니다. 아. 언론에서도 저도 그랬어요. 11월쯤에 뭐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한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음. 또 심지어는 이제 수사를 받고 오신 분들도 어우 생각보다 되게 열심히 아. 해서 그 검찰 탓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라는 식의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소식이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얼마 전 중간수사 결과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기면서도 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약간의 힌트처럼 보일 수 있는 소식이 며칠 전에 알려졌죠. 그때 김건희와 관련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 의견서에 필요하던 의견서에 수사검사 8명이 모두 연명을 했다. 아, 해야 물론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은 다양합니다. 아하. 그 8명이 다 책임을 분담한 것이다. 내지는 아. 뭐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 빠져나갈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일 수도 있고 일종의 항의 표시일 수도 있는 거고 아하. 수사는 제대로 되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윗선에서 막히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전부 다 이렇게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저기 좀 막혀 있었던 건 맞아요. 그래서 박 변호사 말씀하신 거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계엄이 아니었더라도 혹시 아직도 못 들어서 알려지지 않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 그나마 지금 탄핵 정국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풀리는 건가? 막 여러 가지 복잡한데 하여튼 목소리 들을 때마다 아유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이게 또 이게 이게 뭐야? 있을 거라고 다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실체적으로 네. 들리니까 아는 확인이 거나. 되니까 사실 이게 아유. 지금 탄핵 정국이어서 이게 좀 충격파가 덜한 거지 사실 이거 엄청난 내용이에요. 그 사실은 이런 네. 녹음 자료 그 자체가 네. 100% 증거 아니겠습니까? 딱 더 그거예요. 뭐 조사가 필요합니까? 뭘 조사를 더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내면 이거 공소장 쓰면 바로 정치자금법 위반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이분이 김건희 여사가 밀으라고 했어요 하고 네. 앞에 또 상현한테 전화했어 공관위원장 뭐 이거니까 더 어떻게 변명을 할고 더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이렇게 있는데도 아니라고 오기 뭐 이거는 또 보수 중에 뭘 하게 한지 궁금한데 예. 뭐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더 큰 게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지만 더 뭐 따질 게 있습니까? 다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11월 4일 날 창원지검에서 이제 수사 보고서를 올려요. 카톡 280여 개를 네. 분석하고 그다음에 12월 2일 날 남상권 변호사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 변호인이죠. 남상권 변호사가 아 이거 황금폰이 있는데 이거 검찰에 제대로 안 한 것 같다. 이거 뭐 민주당이나 아. 뭐 이게 언론에게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예. 12월 2일 날. 그게 결정적 계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네. 뭔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란이고 계엄이고 시작도 명태균이고 끝도 명태균이다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바가 있는데 결국은 이 명태균 사건이 아마 이런 어떤 증거들 그러니까 핵심 증거는 나왔었잖아요. 민주당이 이제 공개를 했었죠. 그 보충할 수 있는 증거들 또 윤석열이 거짓말했다고 보이는 증거들 등등이 포함되었을 때 아마 민정실을 통해서 보고가 됐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보고를 받았을 때 상당히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느꼈을 것 같고요. 경로. 11일 날 언론에 보도될 거다. 특검 진행될 거다. 그때 당시는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었습니다.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내란 특검 계엄을 조금 빨리 더 한 게 아닌가. 놀랍게도 이렇게 예상이 12월 1일 날 됩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 조태영 국정원장에게 문자를 해요. 네. 네, 문자를 2번 하고. 뭐 전화번호 바뀐 전화번호 바뀐 전화- 알려줬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뭐 그 다음 날 이제 서로 문자 주고받았다고 그날 저녁에 이제 네. 계엄이 선포되니까 그러니까- 그날 명태균 씨가 구속 기소가 되고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서 네. 연관성.
아니 연관성이라보다 그러니까 기름은 펄펄 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름을 끓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윤석열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장에 와서도 뭐 변호인단은 부정선거 얘기하고 하이브리드 전쟁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그 전쟁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간첩을 25번이나 미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런 최종 변론에서. 예, 최종 변론에서 그런 것들이 다 쌓여 있었고 네. 그거를 뚫고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개헌밖에 없다는 식의 얘기를 지지난해죠 이제는 예. 지지난해부터 했다라고는 하는데 예. 근데 이제 그거 많이들 짚잖아요. 도대체 왜 12월 3일 날 그렇게 급박하게 했을까? 10시 20분에. 뭐 쉽게 말해서 금요일이나 토요일 민주당 의원들 지역 내려가 있을 때 이런 얘기들 많이 초반에도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거는 이게 정말 그렇게까지 급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뭔가 순간이 주어졌다. 그게 딱 불을 붙인 거다. 기름은 준비돼 있었고 불을 붙인 게 결국 이런 것 아니야. 명태균 씨 관련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더 밝혀야 될 부분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12월 3일 이후에 그 군의 움직임, 경찰의 움직임 등등 지금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이는 손발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구속을 하고 그렇죠. 정리가 되고 있는데 어쩌면 설계하고 머리라고 해당하는 부분 이 내란 상황에서 그 부분이 이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이 왜 준비는 작년 12월 올 3월 예. 다 모의를 계속했다는 게 예. 드러나고 있는데 네. 과연 왜 12월 3일 날 이거를 터뜨리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머리 역할을 했는지 그 부분이 아직 안 밝혀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그 계엄 직후에 예. 여러 가지 막 정말 뭐 풍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예. 넌 사랑 때문에 어디까지 해봤니? 사랑 때문에 그게 사실이었나 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찐사랑 때문에 계엄까지 갔다. 네, 이거는 시기가 좀 빨라졌다. 예, 우리 그 국내에서만 이렇게 풍자가 됐던 게 아니라 예. 대단히 비극적이게도 중국 매체에도 이런 식으로 보도가 제목까지 됐네요? 뽑혀서 보도가 그래요? 됐었습니다. 계엄 직후에 창피해 죽겠어요, 진짜. 자 이런 가운데 놀라운 녹취록도 하나 공개가 됐는데 이 주진우 기자가 이제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로 나온 얘기가 있었어요. 이 언론사 이름이 하나 나와요. 난 조선일보 폐관에 목숨 걸었잖아. 그래서 조중동에 대해 굉장히 비판하고 기업들한테 이렇게 막 뭐 뜯어낸다 얘기하고 그 중에 중앙일보에 대한 분석도 있고 그다음에 조선일보 폐간에는 목숨 걸었다. 야, 요거는 요것도 사실은 아마 추측하건데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요 내용이거든요. 네. 아마도 이 5월 9일 날 네. 이 녹음 자료 등등 네. 아마 치부가 담겨져 있는 네. 녹음 자료를 명태균 씨가 요거는 언제 그 녹음 자료를 전달했다면 본인이 구속되기 전에 맞아요. 조선일보 기자를 통해서 대통령실에 얘기 좀 해주라 뭐 시그널 보냈다는 거 라고 아니에요? 했는데 이렇게 조선일보를 아주 폐간시키고 싶은 욕망이 생긴 거는 아마도 조선일보가 뭔가 딜을 하거나 요구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협박을 하는 김건희가 받아들이기에. 그러니까 이거 폐간에 목숨 걸었다는 얘기는 탄핵 소추 이후에 했던 통화예요. 예, 요건 뒤에 요건 거고요. 뒤에 했던 통화예요. 요 목소리는. 네. 아마도 그때 일어났던 얘기를 탄핵 이후에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조선일보한테 자기가 협박당했으니까 너무 화가 난다. 내가 비록 지금은 탄핵 상황이긴 하지만 힘이 만약 있다면 내가 대통령의 배우자지만 폐간시키겠다. 그러니까. 라는 얘기거든요. 조선일보도 좀 문제인 상황이지만 대통령 배우자가 이게 가능한지도 첫 번째. 탄핵이 됐는데도 이런 생각하는 것도 두 번째. 예. 세 번째는 그 대화하는 사람이 아마 누군지 모르지만 저 힘이 있구나 이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놀랍습니다. 폐간하겠다고 함께 대화했던 상대. 네. 진짜 황당하지 않으세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탄핵 소추 이후에 탄핵 이후에요, 이거. 지금 배우자 그럴 땐 정신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조선일보에 대한 그 분노는 폐간 분노가 문제가 아니라 폐간시킬 수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 아직. 이게 너무 아직 어처구니 나에겐. 없는 거예요. 탄핵되기 이전에 폐간은 하고 내가 탄핵되겠다. 그러니까 본인은 탄핵 이거 뭐를 따서 공직자도 아니잖아요. 하긴 또 기각을 확신하고 있으니까 뭐 대통령실은. 그렇기도 하지만 예, 예. 그러다가 주어가 난이잖아. 난. 이게 난. 우리도 아니고 난. 이거 익숙하지 않으세요? 전에 이제 최재형 목사가 그 카메라로 담았던 그 영상에 보면 이 자리에 오르고 보니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 예, 마음이 달라진다 뭐 이런 식의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 올랐던 거예요. 이거 보면 예. 이걸 더 이상 뭐 어떻게 바로 사실 그러니까 이제 설명하겠어요. 명태균 씨랑 이제 김건희 여사가 통화를 할 때 이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듣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 잘 될 네. 거예요. 밀어줄 거야 하니까 네. 대통령이 이제 여사에게도 어떤 이 공적인 얘기를 막 나누고 그러니까 뭐 결정 과정을 전화하는 거 보면 저 일반 부부 전화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예, 예. 아내한테 허락 받는 거에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내가 허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으로 보여요. 뭐 저도 뭐 아내한테 저한테 허락 받을 때 그렇게 합니다. 방송 전화를 출연- 하지만 양지열 변호사가 오라네 가야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한판 하는 승부 거. 나갈까 말까 뭐 나 이런 아까 거. 박지원 아나운서 오라네 이렇게 뭐, 그런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워. 어처구니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렸어요. 그게 밥 먹는 거고 뭐 이런 거면 상관이 없는데 공정 관련 공천이에요. 공천. 국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도 개입하면 안 되는데 이것을 여사한테 대통령 배우자한테 허락을 받고 하는 모습. 잘 될 거야라고 얘기해 주잖아. 네. 야. V제로다 이런 얘기까지 V제로. 나오는 거죠. 야. 그냥 명태균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지인에게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윤석열은 모르기 때문에 정치 잘 모르니까 여사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었고 네. 실제 김영선에 관한 그 공천이 주어지는 과정을 봐도 순서가 나왔잖아요. 네. 윤석열이 먼저 전화를 하긴 했지만 그 윤석열의 전화는 명태균에 따르면 지인한테 얘기한 것에 따르면 여사가 옆에서 시켜가지고 한 거다. 뭐 그거 왜 저기 뭐 대통령 자격이 있냐 이런 핀잔까지 들어가면서 네. 마지못해 등 떠밀려가지고 윤석열이 전화를 하고 네. 그 옆에 김 여사가 듣고 있다가 네. 나 전화하는 거 자 들린다 나 전화한다.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김 여사가 다시 전화했었다라고 명태균이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이번에 이게 김건희 들린 거죠. 목소리가 들어가면서 입증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녹음 처음에도 저 구석에서 윤석열 목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하는 맞아요. 거. 그러니까 뭐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또 빙빙 돌아서 이게 아까 제가 얘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난 사랑 때문에 계엄까지 해본 거냐. 계엄의 주체는 누구였을까까지도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12일 날 진짜로. 그 조태현 국정원장이 보냈던 여사의 문자 메시지에 대한 내용이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은 뭐냐.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얘기에 딱 이어서 그러면 그런 관계였는데 왜 제가 이 말씀까지 들은 그런 관계였는데 왜 뜬금없이 우리 와이프는 이 사실을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을까? 그러네.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 장관들한테 아니 그렇게까지 모든 일에 있어서 사실은 중요한 일은 김건희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걸로 보이는데. 하긴 김영선 공천도 공유하는 정도인데 예. 계엄을 모르게 한다? 아니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어디 감히 저기 사모님 모르게 어디 저 친구들이랑 놀러 가면 되겠어요? 큰일 나죠. 못 갑니다. 못 가죠.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못 못 가는데 저는 못 가는데 뭐 변호사 업무를 같이 하지는 않고요. 예.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처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같이 하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예. 이제 결국은 계엄 내란의 어떤 이익 부분을 봤을 때 김건희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은 뭐 당연한 거고요.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지금 내란 사건, 뭐 지금 계엄 탄핵하고 이런 형사 사건이 뭐 큰 물결은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부분은 그렇지만 반 정도는 아직까지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이 김건희 부분이거든요. 김성훈 이런 사람을 통해서 지금 경호차장. 구속영장 3번이나 기각되면서 검찰이 맡고 있고. 이 검찰은 또 창원지검, 서울중앙지검도 마찬가지고 등등이 뭐가 크게 막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비화폰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비화폰. 그러면 이제 그거 서버에 해갖고 그분도 누구랑 통화했고. 서버까지도 필요 없고 비아폰만 확보를 해도 합하면- 통화 기록이 다 들어있다는 그래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걸 지금 하나도 못 보고 있잖아요. 그래도 지워지거든요. 비아폰이 서버 이런 그러니까 게. 그러니까. 시간이 흐름으로 지워지는데 그런 것들을 혹시나 검찰이 노리고 있는가? 뭐 거의 똑같아요. 수사를 해보면 이게 3번이나 막을 이유도 없는 거고요. 한 번도 안 막히는데 3번을 막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검찰에 뭔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 거죠. 사람이 맡고 있는 거고 결국 이 사건은 결국은 이렇게 사건 막는 사람들까지 다 처벌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내란 선동 세력도 마찬가지지만 네. 검찰 내나 수사기관이나 어떤 사람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자기의 이익이든 누구의 이익이든 아니면 자기 이해관계든 그걸 막는 게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결국은 김건희를 막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것까지 다 좀 조사가 되고 처벌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은 그날 밤에 현장에 투입됐던 군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가 잘 이루어지고 그나마 그죠. 다 뭐 수사도 재판도 신속하게들 이루어지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군이 행동에 나섰다면 그 배후에서 군을 조종한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없잖아요. 아직까지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게 윤석열 빼놓고는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그리고 검찰도 그 박 변호사 얘기 잘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와도 관련이 없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지금 또 하나 명태균 씨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후 중에 지금 이제 21대 재보궐 21대가 아니라 재보궐 때는 저렇게 사이가 좋아서 공천도 시켜줬는데 22대쯤에는 이제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22대 사이가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이가 멀어진 상황에서 그때 명태균 씨가 이렇게 좀 서운함을 느꼈던 게 김영선 제치고 김상민이라고 하는 현직 검사를 거기에 꽂으려고 했다. 조국 수사하느라 고생했으니까 이게 넣어야 근데 된다. 그걸 김건희가 꽂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서 명태균의 말이지만 자기 새끼란 말을 표현합니다. 아. 왜 김건희의 새끼가 왜 검찰에 있어요? 이것도 희한한 얘기인 거거든요. 무궁무진하네요. 예, 그리고 그때 대화가 딱 묘하게 바뀐 게 네. 그 재보궐 때 윤한홍이가 맡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래서 맞아요. 윤한홍과 김건희 여사는 그때는 대척점이 있었어요. 아. 명태균 씨 편에 있었어요. 김건희 여사가. 맞아요. 근데 그 김상민 꽂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2대 때 역대 보수사상 최대 다수석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명태균이 윤한홍이가 그래요? 이러고 나오죠. 그때는 오히려 윤한홍 쪽하고 가까웠던 거예요. 이때는. 그 사이에 판도가 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아, 권력이란 무엇인가? 예, 그 안에서 무슨 일이 근데 아니, 그 권력이랑 좋은데 알겠습니다. 왜 대통령 배우자가 이걸 합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저 아내가 변호사 사무실 일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 한판 승부에서 이런 말 해 오늘. 안 이렇게 사모님이 되잖아요. 말 안 하죠. 멘트 지정 안 전화해서 해주시죠. 내가 지금 하는 거네요. 이렇게 하면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예. 아 저는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 조선일보가 USB를 갖고 있었잖아요. 명태균 네. USB를. 근데 이 사람들 왜 보도 안 아니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선일보 얘기도 좀 해야 되거든요. 예. 아니 김건희랑 조선일보랑 이해관계가 같을 것 같은데 목숨 걸고 폐가시키겠다 하는 걸 봤을 때는 뭐 시간이 흘렀으면 어땠는지 모르지만 네. 조선일보가 딜하러 간 것 아 같아요. 왜냐면 이 명태균 씨 이제 녹취 터졌으니 그 일이 있었을 때 JTBC, 뭐 MBC, CBS 요 정도 단독 네. 많이 하고 조선일보가 단독이 없었어요. 조선일보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단독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미 다 근데 알고 있었는데 그 있었어요. 후에 내란이 일어나고 계엄이 일어난 걸 예. 어쩌면 이걸 보면서 예측도 했을 겁니다. 뭐 그것까지 예측하고 네. 책임지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네. 언론기관이라면 이것을 보도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설명을 해요. 명태균 씨가 뭐 허락을 그런 조선일보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 주진우 기자가 이제 이제껏? 조선일보 기자와 예. 통화한 내용 공개했어요. 근데 예. 이미 줬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허락을 해준 거고 그러니까. 이건 언론기관의 사명이 있는 거죠. 이런 아주 심각한 일이 있다 그러면 보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어쩌면 조선일보는 그러니까 개인 회사, 그 언론사 자신들의 회사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언론사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또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최순실 당시 그 국정농단 시절에는 TV조선에서 이제 최순실 씨를 찍었던 그 옷장, 주차장에서 네. 찍었던 그 화면을 최초로 공개했었기 네. 때문에 뭔가 그래도 언론사에서 기능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갖고 있으면서 보도는 안 했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지금 TV조선하고 네. 조선일보 특종들이 그때 언론사 그러니까 최소원 씨 찍은 네. 것도 있었고 네. 그 비밀 옷가게처럼 그게 유명한 컸어요. 거기도 맞아요. 아. 그게 제일 컸어요. 그게 굉장히 컸잖아요. 아. 태블릿 PC 못지않게 컸어요. 아. 그리고 그때는 거의 보수 진보를 떠나서 언론사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그 보도 내용들이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와 지금하고 같은 탄핵 정국에서 가장 음. 크게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정적으로 봤었을 때 이전에는 보수 세력도 어찌 보면 앞장서서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가 탄핵소추 위원장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번 정국에서는 야 박근혜 때 탄핵하고 나니까 우리가 고생한 것 같아. 이번에는 그렇게 넘어가지 않겠어라고 탄핵 반대쪽에 서 있고 또 극렬 지지자들도 마찬가지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조선일보 뭐 절도운동까지 할 정도로 요즘에 굉장히 뭐 조선일보 비판하는 그런 정도 상황까지 갔거든요. 예.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그때와 지금의 이런 정치적 변동이 조선일보로 하여금 어느 쪽에 서야 될지를 갈등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 아까 박 변호사 잠깐 얘기한 것처럼 뭔가 추가적으로 요구한 게 아닌가. 그래 보여요. 용산에. 조선일보가. 김건희가 상당히 기분 나빠하고 이건 모욕감 추측입니다. 느끼- 일단 추측입니다. 추측입니다. 알 수가 추측입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 못합니까? 또 자기들 전화하고 맨날 했는데 그 정도로 폐간을 시키고 버리고 싶을 정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야, 그 전만 해도 김건희 조선일보 이해관계가 전 맞다고 봤거든요. 예, 이때까지는. 예. 근데 폐간을 시켜볼 정도로 야. 배신행위를 한 거예요. 김건희가 그러니까. 봤을 때는. 예, 예. 그럼 결국은
양지열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미쳐보면 뭔가 회사의 이익 아니면 뭐의 이익을 위해서 김건희나 윤석열 측한테 요구를 하거나 딜을 치려고 했던 정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해석되는 이유가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언론사로서의 굉장히 궁금해요. 윤리는 저버린 거죠. 그렇죠. 윤리가 없는 거죠. 굉장히 네. 궁금합니다. 그런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안 알려줄 겁니다. 이런 것도 보도 안 하는데 뭐 알려주겠습니까? 아니 조금 있으면 또 추가 녹취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 예,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명태균 씨 변호인 측이나 명태균 씨 측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시장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관련 녹취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명태균 씨는 계속 이제 오세훈 시장이 울면서 전화해놓고 김한정을 보내서 먼지떨이를 했다, 배신했다, 배반형이다, 뭐 이런 비판을 민주당이 이건 공개했던 녹취록인 것 네. 같은데 아무튼 이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떤 보수의 중요한 또 후보들이기도 한데 홍준표, 오세훈. 명태균 손바닥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두 분 다? 거기다가 패턴은 똑같습니다. 패턴을 뭐 이제 시청자분들 이제 거의 다 아시겠지만 예. 명태균 씨가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서 뭐 마사지가 들어갔든지 안 들어갔든지 미공표 여론조사를 합니다. 뭐 5% 올려주 있어 이런 보도도 있었죠. 그걸 한 다음에 그것을 전달하면 예. 누가 대신해서 돈을 납부하는 형식입니다.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아. 공직선거법 위반도 될 수가 있고요. 예. 그 상황이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도 비슷한 맥락이 예. 지금 있고요. 오늘 김한정 씨 얘기에 따르면 이준석, 윤석열도 자기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내가 냈다. 예. 예. 패턴은 다 똑같아요. 여론조사는 해주고 돈은 딴 사람이 대주고. 아. 요 내용들이 지금 되고 있고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나 아니라고 이제 부인을 하는데 예. 명태균 씨나 명태균 씨 변호인들은 예. 얘기할 때마다 하나씩 내요. 아, 여기 그래요? 아니면 요걸 내주고 아. 요거 거짓말하면 네 번 아. 만났다. 그래서 손바닥 위에 있고 제가 계속 말하지만 디지털 증거 앞에 장사 없다. 아. 디지털 사진 아하. 그리고 녹취 앞에는 천하의 누구도 버틸 수 없다. 아. 이 말씀이 또 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도 변호사 출신이고 네. 홍준표 시장도 이제 검사 출신 변호사 하잖아요. 그럼 이제 굉장히 자신 있으시던데요. 어제도 이제 홍준표 시장이 MBC 100분 토론에 나와서 이제 두 개의 계좌로 입금됐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본인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 본인들 자발적으로 그냥 한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네. 근데 김한정 씨도 근데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과 관계 없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 일관된 입장은 제발 검찰 수사하고 어제 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 특검해라 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진짜 괜찮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괜찮아서가 안 괜찮아요? 아니라 네. 저 두 분이 네. 약간 수에 말려든 느낌이 들어요. 명태균의 수에? 네, 명태균의 수에 말려들 수도 있고 뭔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두루뭉실하게 아니 주변에 이런 뭐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해서 정치를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내가 좀 세심하게 신경을 못 쓴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좀 알아보고 파악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납작 들어갔으면 여지가 많이 생겨요. 근데 피해갈 여지가 나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같이 사진 찍었는데 뭐 이렇게 뭐 아들이 표도 벌어줬던데 트로트 티켓 예, 뭐 맞아요. 이런 것도 예,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계속 더 세게 나오고 아. 지금은 이제 지금 어차피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되는 상황이다 그분이, 보니까 예, 예. 지금은 이제 대선 후보로 나가면서 이걸 정치적 공세로 그렇게 일종의 대선 후보에 물타기, 대한 공격. 예, 정치적 공세로 물타기라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긴 한데 그게 쉽게 먹히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왜 그러냐면 이것도 좀 공교로운 게 예. 어제 거의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아까 했던 그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업가 김한정 씨. 김한정 씨에 대한 뭐 자택과 사무실 검찰 압수수색이 압수수색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에게는 검찰이 징역 2년에 맞네요. 실형 구형을 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참 묘하게도 한동훈 대표는 책을 냈어요. 이게 뭔가 약속이 난 듯이 주르륵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여기서 이 대선 전국에서 검찰은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끔 만드는 거죠 또. 그렇군요. 왜냐면 왜 김한종 씨 의혹 나온 게 언젠데 이제 갑자기 또 압수수색을 해요. 늦었죠. 압수수색을 사실을 하면 수사는 긴급성, 밀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음. 정반대라고 있죠. 아. 가장 늦게 그리고 다 알려주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뭔 수사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시기를 봤던 거 아닌가 이런 뭐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검찰이 어떤 게 보면 이걸 좀
조절하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지금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명태균발 기사들이. 이것도 혹시나 검찰에서 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껏 가만히 있다가 뭐 그런 모양새까지 결국 한동훈하고 연결된 거 아니고 뭐 이런 한 둘이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고 검찰이 그런 어떤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추측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특검 얘기하는 거는 시간을 더 끌려고 하는 걸로 보여요. 특검을 그래요? 하게 되면 어차피 여당이 맡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 사실 시간도 없고 또 특검법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가정한다 하더라도 구성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죠. 대선까지 지나간다고 막 판단하고 하는 것 같고 압수수색은 뭐냐면 수사가 지금 된 거예요 벌써.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더 조사도 필요 없이 그냥 지금 이 자료만 해도 넘치거든요. 아마 그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의 이 발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는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다. 쉽지 않습니다. 예.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첫 번째 이슈 명태균 씨 관련 명태균 특검법까지 들어봤고요. 자, 두 번째 이슈. 자, 대통령 탄핵 심판 얘기입니다. 11차 변론까지 마치고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제 이 최후 진술의 내용에는 진정한 사과나 반성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한 포인트이긴 했는데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자녀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예. 자, 정치 개혁, 개헌, 헌법 개정,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인데 그러니까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여기 가정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이런 발언을 하길래 제가 뭐 67분 하는 것을 대충 다 봤습니다. 네. 원고도 좀 읽어보고 보기에 좀 쉽진 않았었는데 그걸 보면서 일반적 최후 진술이라면 계엄 얘기를 하고 이게 법 위반이 아니다. 헌법에서 위반이 아니고 맞다고 하더라도 탄핵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거든요. 그러니까 복귀하면 개헌 뭐 이런 등등의 얘기. 이거는 결국은 처음에는 뭔가 망상에 빠져 있나 생각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려고 최후 진술한 걸로 보입니다. 정치적 메시지다. 복귀시켜 달라.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법대로 나를 복귀 못 시키면 뭔가 지지자들한테 메시지 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서부지법 그 폭동 때문에 그 예. 구속된 청년들에게 미안하다. 그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또 3월 1일 날 실제로 보수 집회가 지금 열리거든요. 3월 1일. 그 집회 자체는 원래 정강훈 쪽하고 또 세이브 코리아인가요? 손현보 목사 쪽하고 좀 갈려져 있었는데 두 팀이 지금 합쳐져서 한다는 또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좀 내란 선동 그 얘기는 차치하더라도 윤석열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로 보이고 최후 진술, 법적인 최후 진술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메시지 좀 폭동 이렇게 달라. 제가 아주 그냥 리얼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렇게 읽혀지기 때문에 매우 안 좋습니다. 사실은 법정 얘기를 해야 되고 자기 법률가고 어쨌든 국가 지도자였잖아요. 나라를 반쪽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동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선동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더 나쁘다고 봅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어떤 통합의 메시지, 승부하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옳고 그름을 떠나 그 서부지법 폭동이나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미안하다 이걸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가 아니라 옳고 그름에서 얘기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떠나. 아니 이전에 이제 최후 변론 이전에 많은 그 언론에서 과연 진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진솔한 사과, 계엄을 포함해서 뭐 기대는 없었지만 나올까라고 기대하는 듯한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없었죠. 없었고 글쎄 저는 사실 이제 뭐 간첩 얘기만 25번을 했었고 단어가 나왔어요. 단어가 나왔었고 거대 야당 44번. 그러니까 이게 되게 황당했던 게 지금 모르겠어요. 저 의도한 바는 박 변호사가 말했다나 이 부분이 본인은 방점을 찍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개헌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정치권이 블랙홀에 빠질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이 상황을 이 개헌을 통해서 그리고 또 수습해 나가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논의가 이루어지리라 기대를 했을 수 있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너무 주구장창한 말을 하는 바람에 보다가 사람들이 지쳐요. 저도 정말
정말 꾹꾹꾹꾹꾹 참고 오늘 취재하는 그래도, 마음으로 예, 보셨구나. 예. 박재영 아나운서를 만나는데 또 나와서 한마디 하려면 참고 봐야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방송인의 이 책임성. 예. 그렇지 않고는 아니 그러다 보니까 네. 이 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마지막에는. 그렇군요. 많은 경우에 아. 이렇게 사실 심각한 정치적 메시지인데도 메시지는 실패한 거네. 실패한 거예요. 저는 아. 실패했다고 보고 그리고 이게 뭐가 어떤 긴 말이라도 아, 그 정치학의 앞뒤가 맞아야 되잖아요. 정치하게. 앞에 예. 쭉 해온 얘기들이 기승전결.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뭐 야당의 폭주였었고 거대 야당 44번 뭐 간첩도 나왔습니다. 예. 잡아야 되고 간첩 15번. 근데 왜 굳이 뭐 반성을 왜 하고 왜 나와가지고 뭐 정치 개혁을 하고 뭐 임무에 연연하지 않는데 왜 들어가자마자 간첩 따로 잡아야 되는 거 저 야당들 말 해산시키고 해야죠. 앞에서 말한 거에 따르면 다시 경험해야 돼요. 사실은 네. 또 잘못한 게 없으면 거대한 예, 국가 전복 세력 아직도 예, 있기 때문에. 국가 전복 세력 그대로 예. 거기서 뭐 사실상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것처럼 민주당이 연계되어 있는 것처럼 변호인들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게 당당하고 그게 사실이면 복귀하자마자 다시 간첩들 따라잡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개헌하고 개헌하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안 맞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메시지 실패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치적 메시지 성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분이 계속 뉴스에 나오고 활동 열심히 하시네요. 전한길 씨, 역사 일타 강사. 이분이 어제는 윤상현 의원, 그러니까 이 윤상현 의원은 이제 녹취에 나왔던 상현이를 말합니다. 예, 윤상현 의원. 이분의 주선으로 이 국회에 등판을 했는데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헌재는 가루가 될 것이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죠. 헌법재판관들은 제2의 을사오적이 돼 역사 속에 기록될 것이다. 이것도 엄청난 내용인데. 이게 이제 뭐 가루가 아마 되는 거는 허영 헌법학자, 헌법 교수가 네. 가루가 될 수 있다는 어떤 은유 표현을 따라한 걸로도 보이긴 한데, 어. 근데 이거 내용 그대로로 보면 아. 헌법재판소가 분질러진다라는 표현으로 보이잖아요. 가루니까. 예, 예. 그러니까 파괴하겠다, 아하. 부수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란 선동의 하나라고 보입니다. 서부지법 폭동하고 같은 맥락으로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을사오적 얘기를 했어요. 예. 명예훼손이 되겠죠, 당연히. 예. 그리고 어떤 판결을 아니 어떤 결정을 해달라고 헌법재판관들한테 협박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심각하고 이거를 결국은 국회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려면 국회의원 소개로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이것들을 소개를 해서 했기 때문에 예. 그조차 문제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진짜 그 전한길 강사가 어떤 사람이죠? 뭐가 중요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말에 어떤 권위가 들어있죠? 역사학자도 아니고 네.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학원 사실 강사. 학원 강사, 유명 강사였다는 것 뿐이에요. 예. 제가 이 사람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론에서 이 집회에서 이 사람이 그동안 가졌던 어떤 강사로서의 스타트성을 이용해서 화제가 되는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언론에서도 불필요할 정도로 이 사람 얘기를 자주 보도를 하고 저희도 그렇게 다루고 싶지는 않았는데 네, 이번에 네. 수위가 너무 심각해서 네,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그리고 그거를 결정적으로 키워버린 건 뭐냐면 국민의힘 의원들이에요. 지금 윤상현 우리 저 공관위원장 맡으셨던 우리 상현희 예, 의원님 예, 예. 그분이 이렇게까지 했고 지금 이 사람이 그 뭐 이제 연설하는데 집회 같은 데 가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가서 거기서 뭐 머리 조아른다시피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문제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극렬한 지지자들의 호응을 얻고 자신들은 나중에 이후에 뭐 다음 뭐 총선이 됐든 뭔가 그 사람들의 지지를 통해서 개인의 정치적인 위치는 보장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렇죠. 결국 국민의힘을 그 계엄 내진 내란의 그 수렁에서 가둬버렸어요. 스스로. 못 빠져나와요, 이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 번 반복이 됐던 것처럼 여러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에서는 확실하게 탄핵 찬성 쪽으로 돌아서 버렸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자초한 거예요. 이거 그리고 대선 전국 이제 지금 선거 나오면 조기 대선 들어갈 텐데 네. 이거 어떻게 벗어날 거예요? 이 자료들 다 당 중진들이 다 가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학원 강사였던 분하고 손잡고 국회에 모셔다 놓고 지금 박 변호사 얘기처럼 내란 선동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데 옆에서 바라보고 서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이분 유튜브에서 엄청난 스타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요즘은 시대 정신이 파워 유튜버면 굉장히 우대를 받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분이 이제 어제 오후에는 또 심평 변호사 출판 기념회 축사까지 했어요. 근데 그 전에 김기현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갔는데 그 옆자리에다 앉았는데 그 인사하는데 너무 밝게 인사하시는 네. 거예요.
그 이분 여의도 중앙으로 진출하는 거 아니냐. 이분 또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뭔가 일리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극우 유튜버가 네. 국민의힘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전환길 씨를 제가 극우 유튜버 표현하지 않지만 예. 결국은 극우 유튜브를 비롯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그 층하고 또 정치하고 있는 국민의힘하고는 사실은 다른 길을 갔던 거거든요. 이번 내란 사건에서 그 선택의 기로에서 국민의힘은 올라탄 것 같아요. 아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어요. 한동훈 대표가 나가기 전에 그렇죠. 뭐 등등 가능성이 있었는데 윤석열이 그 안에서 끝까지 저렇게 나오니까 사실 절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고 결국은 올라탄 상황이고요. 가장 안본 좋은 모습이 이런 거예요. 전환길 씨, 나경원 의원 이런 사람들이 한데 모여 앉아 있는 모습. 사진만 자체만으로도 메시지가 최악입니다. 되잖아요.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사진만으로 네. 국회 그 기자회견장에서 하는 것 자체가 메시지잖아요. 공적인 장소에서. 그렇죠. 그래서 못 빠져나갈 길에 제가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수렁에 스스로 발을 가두고 있는 거고 결정적인 판단의 착오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박근혜 탄핵으로 해서 자신들이 굉장히 고초를 겪었고 그거를 극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박근혜 저는 거꾸로 봐요. 박근혜 탄핵 때 그나마 앞장섰고 그나마 그 잘못된 부분을 국민들 앞에서 같이 고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집권 여당이 다시 될 수 있을 정도까지 세력을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저런 식의 모습들이 앞으로 죽어도 나경원 의원이 어디 다시 출마하고 그러면 100% 이 사진들 다 쓰입니다. 다시 언론에서 다시 꺼냅니다. 아까 박변이 요즘 디지털 시대라고 얘기했는데요. 옛날처럼 뭐 자료사진 찾기 어려운 시대도 아니에요. 그냥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못 벗어날 거. 그리고 사실 그런 개인적인 어떤 걸 떠나서요. 그 바람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을 수 없는 계엄이라는 반헌법적인 어떤 행동을 두고도 쪼개져 버렸어요. 여기는 사실 가치 판단이라는 게 다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보수 진보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헌법 위반이잖아요. 예, 현직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군인을 동원해서 총을 겨누게 한 일인데 이거를 정치적 정쟁으로 끌어버린 게 지금 국민의힘이에요. 이 후과를 어떻게 지겠어요? 극우 세력이 있긴 해요. 뭐 유튜브 통해서 지금 현장에 나오시는 분 3월 1일도 그게 있다고 하는데 네. 그 극우 세력의 확장성의 문제예요. 그게 다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아마도 나경원 의원이나 뭐 김기현 의원이 등등은 결국은 당권 같은 것들을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50대 50 당심하고 민심 예. 이래 잡아놓기 일반 때문에 여론조사. 또 예. 이 내란 이후에 일부 당원들은 탈당을 많이 해버렸거든요. 실제로 극우에 가까운 많이 머물고 있고 그 상황 때문에 지금 이런 것 같거든요. 차기 당권. 그러니까 더 잘못된 방향.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확장성이 많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극우 나라로 되는 건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천만 다행이죠. 네, 천만 다행이죠.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소수라고 생각이 들고 뭐 그 사람들이 뭐 바뀌기를 바라지만 뭐 안 바뀌는 저는 어떻게 말씀을 잘 못 드리겠는데 그 사람들이 막 활발하게 활동하면 막 학박에 우리 전원이 극우가 돼가지고 막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마 알면서도 이 정치인들은 네. 어쩔 수 없이 지금 올라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참 저도 생각이 한동안은 듭니다. 박 변호사가 얘기한 그런 부분을 걱정했어요. 네. 자칫 극우와 보수가 결합이 돼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저런 모습에 동조하지 않을까 봐 걱정을 했었는데 예. 좀 다른 얘기지만 최근에 이제 대학가에 예. 탄핵 반대 집회를 하는 2030. 사람들이 2030들이 일부 예를 들어서 네. 학생들이 몇십 명 있으면 네. 거기 또 탄핵 반대하는 세력까지 들어가서 네. 어제인가요? 이화여대 네, 막 맞아요. 자동차로 정문을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 일까지 신남성년대. 벌어졌고 오늘도 이제 서강대나 건국대 이런 곳에서 이제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 선언이 있을 때 거기에 또 반대 세력이 가거든요. 네. 그 자리에서 짐작하시는 것 같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야만적이다시피 한 구호들 나오고 학생들을 향해서도 뭐 손가락질하고 그놈은 또 왜 이렇게 또 중국어는 거론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중국 대사가 얘기했어. 주한 예. 중국 대사가 굉장히 불쾌한 걸 네. 얘기했어요. 그런 네. 이 모습들을 보이니까 학생증 달라고 그러고. 네. 이게 그냥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네. 그런 모습을 보면 거기에 지지를 보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는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하면서도 저 사람들 저래줘서 고맙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어요. 온전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두 분과 밤새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보내드릴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탄핵 심판 이제 평의만 남았습니다. 예. 이제 8명의 전원 재판관이 남아갖고 이제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또 신변 안전을 유지한 채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 이제 탄핵 심판 사례가 한 2주 정도, 2주 내외로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이 또 국민 통합을 위해서 완벽하게 위헌이고 탄핵 사유다 해서 8대 0으로 나와야 그렇게 할 된다. 것 같아요. 평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원탁에 재판관들이 앉아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한 명씩 의견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번에 이 탄핵 심판은 계속 절차적 과정에서도 평의를 계속 하셨다고 해요. 재판관들이. 예. 이번에 눈에 띄는 게 마은혁 재판관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오늘 위헌 나왔죠. 왜 시점이었을까? 이것도 평의를 한 겁니다. 변론 변론 종결한 다음에 선고기를 잡았는데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때는 4대 4였어요. 맞아요. 기각. 예, 예. 이번에 8대 0으로 권한쟁의를 받았어요. 만장일치. 예.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거의 같이 지금 한 평에서 마음이다. 가는 모양새고요. 아하. 그래서 그렇게 예상한다면 결국은 이번 마은혁 권한쟁의도 마찬가지로 그 상황에서 나왔다고 보면 지금 8이 같이 가서 평의를 할 거고 아마 2주 후라고 보면 3월 10일 그 전후로 3월 10일 결정이 월요일이고 예. 날 3월 걸로- 11일 화요일이고. 예, 11일 화요일 정도 저는 예상을 311. 예, 연결. 될 것 저는 같습니다. 그냥 반 농담으로요. 네. 첫 평의 때 네. 운영부의 권한 대행이 네.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다른 재판관들에게. 네. 아유 앉아서 얘기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빙의했습니다. 예, 마음, 정말 정말 문영배 재판소장의 다 같이 빙의. 고생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나머지 재판관분들도 한숨을 푹 쉬셨을 것 같습니다. 보는 우리가 힘들 정도였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엄격한 표정을 짓고 그리고 절차를 정중하게 진행하시던 재판관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참 수고하셨다라고 고생하셨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저도 이제 11일쯤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전주 목요일 정도에 3월 8일. 예, 결과가 나오지 3월 않아요. 7일이 금요일. 7일 3월 7일이 금요일. 6일인데 6일이 목요일. 예, 이게 6일쯤 그 문제가 6일쯤 나올 것 그 같습니다. 선고 날하고 60일 이전에 대선을 치러야 돼요. 예. 근데 이제 5월 그 둘째 주 6일, 7일, 8일 쉬는 날이잖아. 그날이 공휴일이 많아서 예. 잘못하면 한 6일, 5일 정도를 쉬어버리면 투표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마 알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이 구도대로 가면 4월 30일의 가능성이 네, 4월 매우 30일 높아 저도 보입니다. 4월 30일. 4월 말 대선도 4월 있습니다. 말입니다. 어휴, 4월 30일. 저희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특집 준비해야 돼가지고 예, 두 분도 특집에 함께 해주실 수 있죠? 예. 4월 30일 하면 뭐 와야죠. 4월 30일이면 뭐 수요일인데. 아, 수요일인데? 아무튼 뭐 어쨌든 뭐 두 분 열심히 네. 오늘도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 탄핵 심판 이제 헌재 평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두 분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